웬만한데 지금 사면 평생 후회할 각이죠. 고점에서 샀는데 저점까지 보면은 많이 낀 데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날 가능성도 높은데 반토막 나게 되면은 그만큼 내 자산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거품 낀 거 아파트 같은 경우 한두 푼이에요. 몇 년에서 몇십 년치 연봉이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당연히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뭐라 그래요? 근데 리먼 때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더 올랐으니까 평생 후회는 아니야. 결국에는 될 거야. 근데 그때랑은 지금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왜 지금 아파트 사면 평생 후회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못 사면 평생 못 산다. 이렇게 만들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6월에 30대들 엄청 끌어들여서 6월부터 집값 다시 띄우기 시작했죠. 11월에도 그러고 있어요. 이 와중에도 청년층 매수 많다. 청년층이 반 이상 사고 30대들이 막 주담대 제일 많이 받고, 이게 어떻게 상승징조예요? 끝물징조지. 이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동안 더 재력이 되는 40대나 50대 그 이상 나이들이 사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저들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그렇다는 건 뭐예요? 경제에 빠삭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는 것을 자제하고 있고, 경제에 무지한 나이대가 오히려 사는 것을 늘리고 있다. 비중을. 그렇다면은 그것은 위험한 장세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뭐 이제 실수요 중심의 장세니 뭐니 해가지고 말하는 전문가란 작자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이번 달에도 지금 아니면 못 산다. 평생 못 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작년에 2배. 작년이랑 이제 비교하고 있죠. 왜? 6월에 이렇게 솟았다가 지금 솟았다고 하더라도 요때 고점 회복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막 규제지역 강화하는 것들 있고, 내년부터 이제 법인이나 임대사업자 매물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거래량이 더 증가하기 힘들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자꾸 언론에서 부추기는 거죠. 살 수 있어요. 나중에 리먼 때 2007년, 2009년 계속 똑같은 얘기들 나왔죠. 자, 그럼 뭐라 그래요? 집을 못 사는 이유. 오르면은 200대 안 사다가 1000에 좀 올랐다가 혹 들이대 볼까 했다가 1억짜리 물건이 없고, 막 떨어지면은 겁나서 더 떨어진다 하면서 항상 저희 유튜브 와서도 많이 달죠. 떨어지면은 니들이 살 것 같냐? 니들은 평생 못 산다. 평생 전세나 전전한다. 월세나 전전한다. 왜 그렇게 인격적으로 비난하는지 아세요? 뻔하죠. 지들이 안 팔리니까. 비난해서, 인격적으로 비난해서 사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늘리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여유롭고 자기가 이제 되게 돈 잘 벌고 집값으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굳이 악담을 할까요? 그래? 그러면 경쟁자가 줄어드네? 기분 좋아하면서 여유롭게 있겠죠. 근데 왜 여기 와서 계속 악담하면서 지금 사야 할 것처럼 만들까요? 못 사는 사람 특징.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 지금 사면 호구다 하면서 계속 떨어질 때 계속 안 산다. 떨어질 타이밍에 잘도 사겠네. 내리면 절대 못 삽니다. 더 내릴 거라 믿기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항상 저런 인간들은 지표 없이, 통계 없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통계를 들고 옵니다.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집값이 떨어지던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생애 첫 건물 매수인 비율이 35%에서 49%까지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4년 많은 법이 나오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장 되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근데 최근에 자꾸 연끌 부추겨서 첫 주택 구입이 조금 늘어난 거죠. 자, 이게 뭐다? 집합 건물이다. 아파트뿐만은 아니죠. 근데 이 중에서 아파트 비율이 얼마나 돼요? 어쨌든 이때 오히려 아파트 매수 비중이 더 높죠. 오히려 떨어질 때가 아파트 매수 비중이 더 높고, 올라갈 때 아파트 매수 비중이 줄어든다. 즉 떨어질 때 사고 있다는 거예요. 집 처음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런 쓰레기들이 아무리 뇌피셜 굴려가지고 너넨 떨어져도 안 살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막상 떨어질 때 산다는 거죠. 올라갈 때 안 사고. 그러니까 지들 개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 보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잖아요. 자료로 승부하자고. 자료도 안 찾고 이야기하면서 자료 찾아보면 있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료를 들이대면 자기가 불리하니까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자료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언론까지 합세해서 매수심리 자극하죠. 너네는 거지다. 벼락 거지다. 거지 돼버렸다. 대기업 취업하는 것보다 집 있는 백수가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집도 못 사는 너희는 비읍시옷들이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죠. 과거에 벼락거지라고 했나요? 똘똘한 채 2017년 뭐 하면서 풍선효과 이러다가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부추겨도 안 되니까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찌르면 사겠거니.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뭐예요? 끝났다는 거죠. 한물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 거, 서울 아파트 안 산 것. 가장 잘한 거, 2015년에 서울에 집 산 거예요. 2015년에 사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2015년에 사셨으니까. 집을 안 산 게 가장 후회되는 일 하면서 2017년에 안 샀는데, 사실상 2017년보다 나중에 더 떨어질 거예요. 어떤 미친 뻘짓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경제가 무너졌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후회되니까 지금이라도 살아. 언제? 2019년부터 2020년에 집값 떨어지면 나라 망한다. 집 안 산 게 평생 후회해야 되는 일이다. 2019년, 2020년에 그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끊임없이 오를 것 같았던 폭등하던 집값이 멈추고 떨어졌다 올랐다 한다든가 보합세를 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 나왔어요? 8월에 왜 이 얘기가 나와요? 서울에서 6월 급격히 많이 되고 710 터지고 8월부터 거래량 급격히 안 될 때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주거 사다리 대출 풀어라. 사다리 걷어차면 어쩌라고. 대출이 사다리가 되면 안 돼요. 대출을 가지고 집을 사게 만들고 대출 많이 풀어서 하는 거, 제가 초이노믹스 항상 저희가 비판하는 이유 뭐예요? 70% 대출로 뭘 늘렸다? 가계부채 플러스 집값을 높였다. 동시에 높여버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소비 지출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 다들 허리 졸라매서 집만 사게 만드는 그런 심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올해 사다리가 없다. 사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사다리가 없이도 올라갈 수 있는 주택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와, 진짜 저는 이 중에서 이 말이 제일 대박이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능사냐? 내 돈으로 내 집 사는 것도 막냐? 이 뭔 개소리야! 대출 규제, 대출 받는 게 내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고 은행 돈이다. 근데 내 돈으로 내 집 사는 걸 막는데요. 그래서 영끌 줄겠지만 주거 사다리 끊긴다. 주거 사다리 끊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값을 낮춰가지고 주거 사다리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죠. 왜 근데 자꾸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심어주고서 대출 안 나오면 집을 평생 못 산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주거 사다리 끊는다. 이런 여론 만드는 거죠. 언론이 하는 행태가 저거다. 거기다가 대출 규제가 그냥 정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기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바젤3 협상으로 해서 리먼 터지면서 2012년에 원래 MB 정부에서 도입했어야 되는데 도입 안 하고 다음 정부에 떠넘겼죠. 다음 정부에서 도입했어야 되는데 도입하긴커녕 오히려 대출을 풀어놓고서 폭탄을 만들어서 그 다음 정부에다 또 떠넘겼다. 그래서 이번 정부 2018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2012년에 시행되어서 대출 규제를 했어야 되는 바젤3가 2018년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에 대출을 풀어서 가계부채를 엄청나게 높여버렸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계부채로 위험한 나라를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그 매수 심리를 만들어버렸다. 빚 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심리를 만들어버리니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전 정부 탓하냐고요? 바젤3가 시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세계적으로 그랬다면 초이노믹스 그래도 이해해줄 수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대출 규제하는데 대출을 풀어버리는 미친 나라가 어딨냐고요. 근데 그걸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집값 어때요? 모든 땅 말고 도심 지역에서 세계 3위다. 서울도 3위다. 어마어마한 나라들 있죠. 일본 뭐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영국 장난 아니라는 데들, 뭐 이런 데들, 중국 능가하고 있다. 물론 저거는 소득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격만 봐도 세계 최고급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파트값 역대 최고로 올라가는 동안 출생아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문제였던 거예요? 초이노믹스가 문제였다. 2014년에 다들 빚 지고 집 사고 평생 집값에 대한 하우스 푸어로 빚만 갚으면서 사는데 자식 언제 낳아요? 빚 갚아야지. 맞벌이해서. 맞벌이 하니까 시간 더 없죠. 육아 못하죠. 만약 임신이라도 하면 일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 못 낳죠. 출생아 수 줄어들죠. 아직 안 보이죠? 왜? 2015년부터 줄었으니까. 지금 대바에 몇 살이에요? 6살이죠. 내년에 7살. 이제 줄어드는 것이 언제부터 나타나요? 아기는 인구수 줄어드는 게 안 보여요. 3, 4년 뒤만 되면 학생이 없어요. 이때부터는 학생도 일종의 외부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 존재감을 나타내는 건데 3, 4년 뒤만 봐더라도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이면서 인구 감소가 직접적으로 와닿게 된다. 아직 와닿지 않은 것일 뿐이죠.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면 어떻게 돼요? 특히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주택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올랐는데요. 2012년부터 2013년 뭐 이때부터 뭐가 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 시행했죠. 아베노믹스가 뭐예요? 돈 무지하게 찍는 거. 지금도 일본의 국가 부채는 300%가 넘습니다.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1등이다. 돈 무지하게 찍어내서. 그래서 이거 억지 유동성으로 띄운 거다. 이거야말로 유동성 장세로 띄운 거죠. 우리나라만큼 RP 조금 풀고 재난지원금 조금 풀고 금리 조금 낮추고 이걸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미친 인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집값을 띄우는 거고. 왜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줄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여력이 없으니까. 인구가 수요가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가 주택을 잠재적으로 살 수 있는 수요죠.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10명 중에 7명이 살 수 있을 때랑 10명 중에 6명이 살 수 있을 때랑은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었죠. 또 그만큼 고령화가 심각해진다는 소리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그만큼 복지 비용이 더 빠져나가죠. 내는 사람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는데 복지 비용은 30%에서 40%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력이 안 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저기 인구 줄었는데 오른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나라들은 이민자 정책을 잘 한 거고, 우리나라가 이민자가 막 오고 싶어 하는 나라까지는 아니고, 아주 못 사는 몇몇 나라에서는 뭐 전쟁이 났다든가 이런 나라에서 오고 싶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또 우리나라는 전시국이죠. 그런데 인구는, 출생률은 그 당시 일본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생산 가능 인구 비율 꺾였죠. 언제부터? 2015년에 막 띄우고 나서부터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그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죠. 언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결국에? 요때 집값 폭등시키고 리먼 터지고 나서 멈추다가 떨어졌죠. 몇 년. 이 정도 멈추다 떨어지는 건, 이 정도는 애 더 안 낳고 있다가 하는 거고, 이제 막 이때 애 낳은 것들, 막 그 전에 낳은 것들 영향 받으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과거 버블 때문에 이미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집값이 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 현상이 오래 갈 수 있냐? 절대 오래 못 가죠. 거기다 지금 닮아가고 있죠. 수출 증가율 둔화되고 있고, 일본 잃어버린 30년 닮아간다. 수출은 닮아가지만 집값은 안 닮아갈 것 같죠. 유동성 장세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심합니다. 정부에서 돈을 찍어서 풀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본이 저게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기적 우상향이니 뭐니 난리치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이 오르고. 그거 진짜 경제에서 나는 1 더하기 1을 배웠어. 1 더하기 1은 2야. 이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를 냈어요. 제가.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나왔죠. 이 정도 경제 상식을 가지고 가가지고 인테그랄 x 0부터 1까지 x 4제곱 2x제곱 플러스 1 dx 이런 적분 공식을 풀어라 라고 문제를 냈더니 답은 2. 왜냐면 1 더하기 1은 2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물론 1 더하기 1은 2가 없으면 이 공식은 못 풀지만, 1 더하기 1은 2만 알고 이거는 풀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막 무조건 자기가 맞다고 우기고 있으니, 과거에 빚더미 위에 집 속출했죠. 한국판 서브프라임. 지금이 그 위기다. 2억 8천 집을 받기 위해서 1억 7천을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 105만 원씩 갖고 있어요. 이게 영끌이죠. 친정에서 도움 받아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살고 있다. 이렇게 영끌한 사람들. 이 수요들이 마지막에 끌어들여 사고 있죠. 언제? 2008년에. 영끌을 언제 한다? 말년에. 막판에. 그러니까 지금 영끌을 하고 있다는 거 서브프라임 때랑 똑같다. 미국도 서브프라임 때 영끌했고, 우리나라도 서브프라임 때 영끌했고. 그렇죠. 결론. 지금 집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저금리, 이렇게까지 저금리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었고, 만약에 거의 제로금리까지 더 떨어진다. 미국에서 더 낮추고. 그리고 엄청난 양적 완화가 생겨서 집값이 몇 년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집의 본연의 가치는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뭐 여기서 몇 년 더 오르면 뭐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올랐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졌다 다시 맞추게 돼 있죠. 그러면 이때 사든지 이때 사든지 이때 사든지 이때 사든지 다 결국에는 수십 년의 연봉이 들어가는 것이다. 평생 갚아야 할 나의 빚이. 그런데 여기서 요만큼 오르니까 지금 사야 돼요. 여기서 지금 더 오를 때도 없는데 보합 중인데 더 오를 거니까 지금 사야 돼요. 이런 말에 넘어가서 고점에 사게 되는 경우 진짜 평생을 후회하게 되는 거고, 파산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한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고, 절대 실수요는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